제국의 운명은 1850년대 유럽 전쟁에서 냉혹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1859년 사르데니아 프랑스 연합군에 패하며 이탈리아 북부 핵심 영토 롬바르디아를 잃었죠. 그리고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결국 무너집니다. 괜히 그레츠 전투. 그 패배로 오스트리아는 독일 세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이 제국은 더 이상 예전의 오스트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1867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의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 구조를 수립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 이 제국은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철저히 둘로 나뉜 이중 군주국이었습니다. 군주는 한 명,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동시에 헝가리의 국왕이었어요. 정부는 두 개, 빈과 부다페스트에 각각 의회와 내각이 설치되었고 두 국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별개의 행정체제로 운영됐죠. 공동으로 관리한 분야는 단 세 가지였습니다. 외교, 군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공동재정. 이 체제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가 바로 비용 분담이었죠. 오스트리아가 7, 헝가리가 3, 그리고 두 국가는 관세와 경제제도를 공유하며 사실상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1867년 체결된 아우스클라히히 대타협은 하나의 제국 몸통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라는 두 개의 심장을 이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정치적 자치권이라는 열쇠를 쥐자마자 잠들어 있던 판노니아 평원을 깨우기 시작했고 1873년 부다와 페스트 그리고 오부다가 합쳐져 탄생한 부다페스트는 유럽 자본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으로 변모했죠. 단일 관세구역과 공동통화라는 혈관을 타고 빈의 자본이 밀려들며 도나우 강변에는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마치 기념비를 세우듯 차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에 철도망이 평원의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곡물을 실어 날랐고 그 궤적을 따라 생성된 부는 점점 도시의 심장부로 응축되었습니다. 당대 제국의 재정 자료는 이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프에서 헝가리의 국영기업 수입은 1880년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제국의 중심이던 오스트리아의 수치를 넘어서요. 특히 철도 수익은 도나우 평원이 단순한 농토를 넘어 유럽의 거대한 물류 엔진으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혈관인 철도와 우편망을 타고 흐른 이 자산은 부다페스트를 빈의 견줄 금융의 요람으로 끌어올리며 제국의 황금기를 떠받쳤고 1873년 세계금융공황의 파고 속에서도 이 엔진은 멈추지 않으면서 헝가리는 유럽의 거대한 곡물 창고로 기능하며 밀과 옥수수를 서쪽으로 쏟아냈죠. 그러나 장부의 뒷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가 중공업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동안 헝가리는 여전히 대지주 중심의 농경사회에 묶여 있었어요. 같은 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산업의 시계추는 이미 서로 다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고 이 경제적 엇박자는 20세기에 접어들며 숫자를 넘어 정치적 응어리로 모습을 드러냈죠. 성장의 과실은 마자르 엘리트와 귀족들의 손에 집중되었고 그 토대가 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농민들은 철저히 소외된 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철길은 곡물과 불을 실어 나르는 동시에 억눌린 불만과 민족주의 씨앗까지 함께 운반했어요. 오스트리아의 굴뚝이 근대의 연기를 뿜어낼수록 비마자르게 민족들의 박탈감은 깊어졌고 경제적 격차는 언어와 정체성의 갈등으로 번지며 제국 내부를 잠식해 들어갔죠. 이중제국이라는 거대한 장부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숫자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은 폭발 직전의 압력소처럼 뜨거운 증기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번영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나 그 번영을 지탱한 구조 자체가 이미 균열을 내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위태로운 황금기의 모든 수치와 모순이 가장 농축 된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도시의 길모퉁이마다 자리 잡은 카페들이었습니다. 숫자로 기록된 번영과 불균형은 곧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국의 장부가 담아내지 못한 얼굴은 도시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867년 대타협 이후 부다페스트 거리마다 들어선 가베아즈는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제국의 지성이 숨쉬는 거대한 거실이었어요. 증권 시세와 시 한 편, 정치적 농담과 민족의 미래가 같은 탁자 위에 놓였고 커피 짜는 사색과 토론을 이어주는 공용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균열 위에서 헝가리의 황금기는 커피향과 함께 피어올랐어요. 실제로 부다페스트에 가면 당시 개업한
한 카페가 지금도 영업하고 있죠. 그건 바로 뉴욕 카페. 1894년 문을 연 이곳은 화려한 금박 장식과 천장을 수놓은 프레스코화로 가득 차 당대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헝가리 그 중에서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누렸던 경제적 풍요가 빚어낸 부의 결정체였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개업 당일 문학가 페렌츠 몰나르는 카페 열쇠를 거친 도나우강 물결 속으로 던져버렸다죠. 이 예술의 성소는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 그 정도로 이곳엔 오만한 낭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인에게는 잉크와 종이가, 신참 기자에게는 신문과 토론의 자리가 비교적 관대하게 허락되었으며 이 개방성은 부다페스트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문학과 사상의 용광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20세기 초까지 600곳이 넘는 카페에서 피어오른 커피향은 자본과 예술, 사유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되어 도시를 순환했죠. 그러나 그 찬란한 금빛 조명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910년대에 접어들며 카페 뉴욕의 공기는 예술의 향기 대신 차가운 지정학적 긴장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식인들의 만년필 끝에서는 더 이상 시의 운율이 아니라 오헝제국의 위태로운 운명과 민족 자결의 외침이 묻어나왔죠. 당시 카페는 시대의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민감한 청진기였던 겁니다. 웃음과 풍자의 이면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고여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은 발칸반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화약 냄새에 서서히 잠식되어 갔어요. 문학을 논하던 젊은 지식인들은 어느새 동맹의 향방과 전쟁 가능성을 두고 낮은 목소리로 설전해버렸고 1914년 초여름 카페마다 비치된 호해에는 사라예보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 실렸죠. 황태자의 죽음은 찻잔 속의 소용돌이를 넘어 수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온 합스부르크 제국 질서 자체를 흔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펜으로 세계를 재단하던 그들의 손에 머지않아 총검이 쥐어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도나우 강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던 그 순간 부다페스트는 자신도 모르게 황금기라는 마지막 장을 덮고 피로 기록될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사라예보 사건, 이 비극을 받아들이는 헝가리의 속내는 꽤나 복잡했어요. 당시 헝가리 수상 티사 이슈토바는 제국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을 결사 반대했으나 비넬 강경파와 독일의 압박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죠. 결국 수상 역시 제국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최후 통첩에 서명했고 카페에서 시를 쓰던 청년들은 펜 대신 총을 쥔 채 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은 적군보다도 무서운 제국 내부의 무능이었어요. 11개가 넘는 언어가 뒤섞인 제국군은 마치 거대한 바벨탑과 같았습니다. 독일어로 내려진 장교의 명령은 슬라브계와 루마니아계 병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참호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죠. 특히 헝가리의 청년들은 제국의 유지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가장 가혹한 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령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총탄과 포연 속에서 소모되듯 쓰러져 갔어요. 그렇게 도나우의 은빛 물결 위로 울려 퍼지던 승리의 군가는 어느새 전장을 가득 메운 장례식의 곡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말기에 이르자 굶주림과 절망은 전선을 넘어 후방까지 잠식했고 탈영병과 방랑 농민들이 결성한 녹색 군단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은 숲으로 숨어들어 지주의 창고를 약탈하고 지방 행정망을 마비시키며 제국의 통제력을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안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밖에서는 전쟁 자금 조달로 뒤틀린 통화체계가 흔들리자 한때 제국의 식량 창고였던 헝가리는 결국 생존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향하던 곡물의 흐름을 끊어내고 말아요. 이는 반세기 동안 유지되던 단일 공동시장에 내려진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죠. 전쟁이 끝났을 때 헝가리의 손에 남아있던 것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빛바랜 종이 뭉치와 텅 빈 창고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헝가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타오르는 혼란의 불길이었습니다. 1차 대전 직후 탄생한 민주정부는 서구 열강의 무관심 속에서 국경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 무력감은 사회 전반에 깊은 절망을 퍼뜨렸어요. 그 틈을 타 러시아발 붉은 혁명의 그림자를 업은 벨라 쿤이 등장했죠. 그는 소련과 연대해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겠다는 구호로 헝가리인의 상처를 파고들며 권력을 장악했고 전쟁 패배의 굴욕에 짓눌린 대중은 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33일간의 지속된 평의의 공화국은 국제적 고립과 무리한 숙청 속에서 빠르게 붕괴했어요. 공산 정권이 남긴 것은 영광이 아닌 공포와 피로 얼룩진 잿더미 뿐이었죠. 그리고 이때 그 혼란 위로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바로 패러독스의 또 다른 시리즈 하츠 오브 아이언의 헝가리 지도자 호르티 미클로시죠. 제국의 마지막 해군 제독이었던 그는 세계대에서 조직한 국민군을 이끌고 백마를 탄 채 부다페스트에 입성했어요. 호르티는 자신을 보며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질책했죠. 이 죄 많은 도시는 조국을 배신하고 붉은 유령을 불러들였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질서를 회복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집권과 함께 헝가리는 형식적으로 왕정 복고를 선언하며 다시 왕국이 되었지만 그 국가 형태는 처음부터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왕국인데 국왕은 존재하지 않았고 왕좌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귀환을 경계하던 주변국들의 압박 속에서 헝가리는 국왕을 세울 수도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기묘한 상태에 놓였죠. 결국 의회는 실권에 장악한 호르티를 국가 원수 대행인 섭정으로 주대하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호르티는 섭정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군 통수권과 의회 해상권을 강하게 요구했죠. 그는 언제든 갈아치워질 수 있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의회는 그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왕 없는 왕국의 섭정이었습니다. 호르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패전으로 무너진 질서를 수습하고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그는 평생 해군 제독의 제복을 벗지 않았는데 이는 바다를 잃은 내륙국의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이 순간부터 헝가리의 모든 시계는 어떠한 선고 이전을 향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르티가 내부 질서를 수습하기도 전인 1920년 6월 헝가리는 트리아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알베르트 아포니 백작은 체결에 앞서 파리 강화회의의 연단에 올라 민족 차결 원칙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약이 헝가리의 지리적, 경제적 통일성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항의했죠. 그러나 그의 논리는 이미 완성된 지도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트리아농 조약은 체결되고 맙니다. 그것은 협상이라기보다 집행에 가까운 순간이었고 헝가리라는 국가의 영토와 인구 그리고 경제의 혈관을 동시에 절단하는 처분이었죠. 숫자와 서명으로 포장된 이 결정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의 권한, 그것이 강제로 박탈당한 순간이 냉정하게 기록되었어요. 가장 먼저 헝가리는 영토의 71%를 잃었고 전체 인구의 약 60%가 하루아침에 국경 밖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도나우의 심장은 부다페스트에 남았지만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던 광산과 삼림, 철도망의 대부분은 주변국의 손으로 넘어갔죠. 서명식 당일 헝가리 전역의 교회에서는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등교했어요. 그것은 국가 전체가 참여한 말없는 애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헝가리 사회에 새겨진 굴욕과 상실의 감정은 훗날 또 다른 선택을 부른 위험한 감정의 씨앗으로 남게 되죠. 호르티는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을 꿈꾸었지만 이미 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그의 구상은 첫걸음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때 이 벽을 넘기 위해 그가 꺼내든 카드가 1926년 도입된 새로운 화폐 펭괴였습니다. 펭괴는 근본이적 안정성을 목표로 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동안 물가를 진정시키는 듯 보였지만 취약한 산업구조 위에 세워진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1929년 세계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자 헝가리 경제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기 시작해요. 트리아농으로 찍힌 지도 위에서 헝가리는 이제 영토에 이어 돈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싸움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르티 체제 하에 헝가리가 대공황과 무너진 민생 그리고 트리아농의 깊은 상흔에 어떻게 맞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